내가 틀렸습니다. 이 작은 개들은 신이 조선에게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서구 최고의 개 전문가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895년 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20년간 서구 최고 품종들을 다뤄온 수의사였죠. 거대한 독일 shepherd 6마리를 데리고 와서 조선의 미개한 개들을 개량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러일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조선의 작은 개들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행동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바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한 서양인이 목격한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맥도웰입니다. 1895년 가을 33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20년간 개를 길러온 전문가였죠. 특히 독일 shepherd 육종에서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선 파견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후진적인 축산업을 서구 과학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데려온 6마리의 독일 shepherd를 보고 조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키가 70cm에 몸무게 40kg이 넘는 이 위풍당당한 개들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훌륭한 개들이 바로 서구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통역관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조선인 중 한 명이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진도에서 온 박성우 어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개를 기릅니다. 박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선의 개라니. 아마 우리 shepherd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초라한 개들이겠죠. 첫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개들을 개량하는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서구의 과학적 사육법으로 이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 주어야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작 무지몽매한 건 제가 될 줄은요. 한양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마련해준 강의실에서 현대적 개 사육법에 대한 강의를 열었어요. 양반들과 중인들, 그리고 개를 기르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개는 과학적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료 배합,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혈통 관리가 핵심이죠. 제가 가져온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shepherd의 완벽한 신체 비율, 과학적으로 계산된 영양 공급법, 그리고 유럽의 첨단 훈련 기법들을요. 그런데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조선에서는 개를 마음으로 기릅니다. 마음으로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비과학적인 소리인가 싶었죠. 개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개가 됩니다. 크기나 힘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고 조상들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미개한 사고방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훌륭한 개를 기를 수 없습니다. 과학이 답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박성우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 내일 우리 개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제 개들과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선 사람들이 서구 문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한강변에서 약속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성우 어른이 데려온 개들을 보는 순간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키가 50cm 정도의 몸무게도 20kg이 채 안 되는 작은 개들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의 개입니까? 네, 진돗개라고 합니다. 진돗개. 진도에서 온 개라는 뜻인가 보았어요. 털색은 흰색과 황색이 대부분이었고 귀는 쫑긋 서 있었습니다. 나름 단정한 모습이긴 했지만 제 shepherd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죠. 자, 그럼 간단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제 shepherd들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완벽했습니다. 6마리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구경꾼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조선 개들 차례입니다. 박 어른이 진돗개들에게 뭔가 조선말로 지시했어요. 그런데 개들의 반응이 뭔가 달랐습니다. 명령에 따르긴 했지만 어딘지 주인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독일 셰퍼드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떨기 시작한 거예요. 몇 마리는 아예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반면 진돗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개들이 놀란 것뿐이에요. 박 어른이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제 개들이 총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이 한양 근처까지 진주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포탄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본군의 무차별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머물던 성교관 근처에도 포탄이 떨어졌어요. 모두 피난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건물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 개들이었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포탄 소리에 미쳐버린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리 와. 진정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평소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던 개들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때 박성우 어른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 4마리와 함께요. 선교사님, 빨리 피해야 합니다. 제 개들을 데려가야 해요. 박 어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이 각각 흩어진 셰퍼드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진돗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움직였어요. 한 마리씩 셰퍼드들을 찾아내어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진돗개 중 가장 작은 놈이 제 셰퍼드 중 가장 큰 놈의 목줄을 물고 끌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셰퍼드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기능정지 상태였는데 진돗개가 계속 앞에서 끌어주니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산속 동굴로 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작은 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동굴에서 보낸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포탄 소리가 계속 들렸고 연기가 동굴 안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들의 행동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개들이 옆에 있으니 사람들이 진정되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굴 입구가 낙석으로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다른 출구가 있나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람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어른이 말했어요. 바람 냄새요? 네, 진돗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서 아주 미세한 공기 흐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개가 찾아낸 곳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사람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진돗개가 제일 먼저 통로로 들어가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사람들을 안내한 거예요.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온 우리는 안전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늑대 무리가 나타난 거죠. 제 독일 셰퍼드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늑대들보다 훨씬 컸는데도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때 진돗개들이 움직였습니다. 4마리가 일제히 늑대들과 사람들 사이에 섰어요. 크기로는 늑대가 더 컸지만 진돗개들의 기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가장 앞에 선 진돗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늑대들이 물러났습니다. 진돗개들의 기세에 눌린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가 아니구나. 계곡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진돗개들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 개들은 제가 알던 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그들의 판단력이었어요.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대피할 장소를 찾아놓고 물이 부족하면 어디선가 샘을 찾아오더라고요. 박어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개예요.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도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 거죠. 명령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그들의 의리였어요. 진돗개들은 제 셰퍼드들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먹이가 부족할 때도 셰퍼드들이 먼저 먹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도와야 할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박어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은 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구. 아니,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개는 하늘이 보내준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인도 여행에서 야생개에게 물렸던 사건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 개가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뒤에 독사가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그 개는 저를 공격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군요.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의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에는 서구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진돗개들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가장 수영을 잘하는 한 마리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한 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들이 사람들을 한 명씩 안내해서 건네주더라고요. 저까지 무사히 건넌 후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모두들 놀랐어요. 저는 조선에 가르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의리는 제가 서구에서 본 어떤 개보다 뛰어났습니다. 박성우 어른이 제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교사님, 고개를 드세요. 이제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선교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말입니다. 선교사님의 과학 지식과 우리의 전통 지혜가 만나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돗개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훈련법을 배웠어요. 명령보다는 소통을, 강제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독일 셰퍼드들도 점점 변화했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더 차분하고 현명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의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개입니다. 크기나 힘이 아닌 지혜와 용기로 승부하는 진정한 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5년 가을, 저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조선견종연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서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서구 견종만이 우수하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수천 년간 조선 사람들과 함께 진화한 지혜의 결정체이다. 책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고 영국 왕립수의학회에서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에서 온 편지였어요. 나폴레옹 3세의 조카인 제롬 보나파르트 공이 직접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조선의 개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각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 책을 읽은 학자들은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906년 봄, 저는 다시 조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개 전문가들 12명과 함께요. 진도를 직접 방문해서 진돗개들을 보여줬더니 모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런 개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독일에서 온 하일리히 밀러 박사의 말이었어요. 맥도웰의 책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뒤퐁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그해 말 런던에서 열린 세계계 품종학회에서 진돗개가 세계 10대 우수 견종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견종으로는 최초였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돗개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박성우 어른과의 마지막 대화가 기억납니다. 선교사님, 이제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조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어요. 1907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진돗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렸어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개라고요.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힘이 아닌 지혜로 승부하는 진정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1925년에도 저는 여전히 진돗개를 연구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조선개 연구소를 설립해서 진돗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 각국에서 진돗개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차 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동반자를 원하게 되면서 진돗개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고 독일에서는 진돗개와 셰퍼드를 교배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에서 온 편지에 따르면 진돗개가 1938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학자가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성우 어른의 손자인 박영수 씨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진돗개의 진가를 세계에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 조선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는 날 진돗개도 함께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지혜와 혼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것이 조선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조선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날 진돗개가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신이 조선에게 내린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윌리엄 맥도웰의 일기 중에서 1925년 12월 25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72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임스 맥클레런, 런던에서 20년간 국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입니다. 한때 BBC의 간판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세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제가 찾으려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12월 어느 추운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BBC 방송국 14층 제작실에서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기획 의도는 그리 깊지 않았어요. 서구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은 훈훈한 성공 스토리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가난했던 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됐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 말이죠. 사실 저희가 보통 아시아 국가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이었어요. 경제 성장, 기술 발전, 문화 수출 정도의 피상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년 전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였어요.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포럼에서 한국의 한 PD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들려준 한국 방송 제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24시간 만에 전국 생방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제작 철학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도 그런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완벽주의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기획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동료 편집장 사라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 방금 들어온 뉴스 봤어? 화면에는 유럽연합 경제정상회의 현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유럽은 아시아 소국의 기술 변덕에 휘둘릴 수 없어요. 우리만의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어서 독일 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서구의 기술 표준과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유럽 지도자들의 발언 자체는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 그 뉘앙스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한국을 여전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 발언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기술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특히 아시아 소국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소국일까요? 경제 규모로만 봐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더 놀라운 건 BBC 뉴스룸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드디어 유럽이 아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선배 기자는 한국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동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지만 결국 서구의 기술과 시스템을 잘 받아들여서 성공한 케이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과연 서구가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바꿔야겠다고 말이죠. 제 자신의 편견도 함께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유럽 지도자들의 발언 이후 3일 동안 한국 정부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교부도 청와대도 심지어 한국 언론조차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박 성명이나 해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BBC 뉴스룸에서는 역시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한국 정부 관료들과 기업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강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대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뭔가 다른 계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취재를 위해 쌓아온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거나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조용한 메시지가 왔어요. 제임스, 정말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로 와보세요. 단 혼자서, 그리고 카메라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는 것을 말이죠. 금요일 오후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안내받은 회의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방 안에는 첨단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휴대폰은 입구에서부터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 김민수, 삼성전자 임원 이지현,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 박준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처음 보는데도 제 이름과 경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진짜 언론인이라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면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원래 계획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그럴 각오는 하고 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첫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주요 산업의 한국 기술 의존도 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전 세계 시장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였어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BMW는 iX1과 iX3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우디는 모든 모델이 LG와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반면 벤츠는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중국 배터리 업체들조차 핵심 소재는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100% 정확한 수치예요. 저희가 3년간 조사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기술적으로 무시하는 동안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핵심 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팍준호 교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마크롱 대통령이 소국의 기술 변덕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유럽이야말로 한국의 기술 결정에 좌우되고 있어요. 한국이 감기에 걸리면 유럽이 폐렴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유럽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보낸 기술 지원 요청서와 협력 제안서들이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매년 수천 건씩 유럽의 최첨단 기업들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유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지연 임원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대체 불가능 기술 목록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의 70%가 한국,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95%,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85%,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가 60%였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에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초전도 소재까지 73%가 한국산이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미래 20년을 좌우할 핵심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고요?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최소 10년, 디스플레이 기술은 15년, 투자 비용만 수천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국이 기술 협력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20년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럽의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말이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이런 첨단 기술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것들이었어요. 김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유럽의 발언 이후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단 72시간 만의 말이에요. 그가 보여준 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비밀리에 추진한 유럽 의존도 절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니 정말 치밀했어요. 1단계로 유럽 수출 물량의 30%를 동남아시아로 우회시키고 2단계로 핵심 기술의 유럽 이전을 중단하며 3단계로 유럽 대상 신기술 선공개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4단계에서는 아예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단계는 완료됐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한국 기술을 대신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기존보다 40% 높아졌죠. 그리고 품질 관리는? 글쎄요, 한국만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작업이 완전히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유럽 언론은 물론 심지어 한국 언론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우리는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할 때는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독일 폭스바겐의 한 임원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전기차 생산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이 독보적이에요.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고 해도 같은 품질과 가격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프랑스 에어버스의 조달 담당자와의 통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닙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는 핵심 파트너죠. 조종석 디스플레이만 해도 삼성과 LG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유럽도 자체 기술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와 품질 대응력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 지멘스 관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들이 대부분 한국산인데 이걸 대체한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사실들을 수집하면서 BBC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 사라가 제게 말했어요. 제임스, 이번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 이건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서구의 착각에 대한 고발이 되고 있잖아.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영진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시각과 너무 다르거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방송되면 유럽 정부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BBC 경영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서구적 시각을 유지해온 BBC가 서구의 한국 무시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부로부터 BBC가 한국의 선전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공식 항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정보 조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그것을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느낀 건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술 지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들의 서비스는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달라요. 스위스의 정밀기계 회사 임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의 정밀도와 신뢰성은 독일제보다도 뛰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낫기도 빠르죠. 솔직히 한국이 없으면 우리 사업이 성립하지 않아요. 마침내 저는 한국 정부의 최고위 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켰습니다. 장소는 서울 청와대 근처의 한 비공개 시설이었어요. 상대는 국가안보실 차장급 인물이었는데 그는 카메라 없는 촉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도 참지 않아요. 유럽이 우리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릴 시간이 온 것 같네요. 그는 놀라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첨단기술 연구소들을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유럽 대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우선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유럽의 한국 기술 접근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들려줬어요. 향후 5년간 한국의 유럽 투자를 50% 줄이고 그 대신 동남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200%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도 대폭 축소하고 아시아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들의 반응입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환영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을 기술의 스승으로 대우하거든요. 그의 말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이 우리를 소국이라고 부르는 동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라면 굳이 유럽의 시장에 목매달 필요가 없죠. 그는 태블릿을 조작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기술 협력 협정들의 목록이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도와는 반도체 제조 기술 이전, 브라질과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인도네시아와는 조선기술협력, 나이지리아와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등. 이 모든 프로젝트들의 총 규모가 1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유럽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유럽의 무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전환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갈 명분이 생겼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추가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의 임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국 시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말이죠.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그 계획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유럽 시장은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어요. 반면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굳이 유럽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하이닉스의 한 연구원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줬습니다. 유럽이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20년도 모자랄 겁니다. 포스코의 한 임원은 소재 산업의 현실을 들려줬어요. 철강이나 화학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유럽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따라하려고 해도 특허 장벽이 너무 높아요. 게다가 우리는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들의 목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것들이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소재, 우주항공 부품, 바이오 의료 기기 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BBC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경영진에게 보고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편집장 사라가 제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 경영진이 당신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하라고 해. 프랑스와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해.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항의가 들어왔는데? 한국 정부의 선전에 BBC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정보들로 유럽 정부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었고, 오히려 유럽 정부들의 반응이 이 다큐멘터리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였어요. 먼저 독일 뮌헨의 지멘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을 숨겨진 경쟁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파트너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리의 한 항공우주 기업 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일해보면 그들의 기술 수준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정밀도나 품질 관리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이런 증언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결국 BBC 경영진은 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공식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유럽과 한국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진실이야말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BBC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회사였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완전한 형태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72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21세기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서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서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소국의 기술 변덕 발언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진짜 기술 변덕에 휘둘리고 있는 건 유럽이었던 거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보니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증명되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어요.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환영하고 있고, 한국도 이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소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지금도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조용한 강자, 한국의 진실이라고 말이죠.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셨기를 바랍니다. 조용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